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금속화폐 시대의 인플레이션, 역사상 처음에 있었던 그런 인플레이션부터 지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상 남아있는 그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그 그리스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 시라큐스라는 곳에 있는 왕 디오니시오스라는 사람이 신하들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죠. 자, 그랬는데 이제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리력을 써가지고 자, 이 주화를 다 모은 겁니다. 그 주화를 녹여서 순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금이든 은이든 반만 넣는 거죠. 그래서 1드라크마 주화를 2개로 만들었어요. 통화량 2배로 늘어서 인플레 100%. 하나가 2개 됐으니까 그걸로 차입금을 다 갚았습니다. 자, 어떤 충격이 나왔는지는 뭐 안 봐도 뻔하시겠죠. 이게 역사상 있는 그 기록에 있는 최초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옛날에 그 처음 시작 화폐를 우리가 막 소금, 무슨 돌, 조개 껍데기 이런 거 많이 썼다고 그러죠. 이걸 갖고 쓰다가 이게 그 조개 껍데기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깨지기도 하고 이거 다 묶어서 들고 가려면 너무 힘들고 이동성이라든가 내구성 또 이거 자르기도 어렵고 등등 때문에 사람들이 물품 화폐보다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금속들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금속 화폐에도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순수함, 순도라고 하는데요. 금 100%인지 어떤 거는 금 50%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2%일 수도 있고 같은 금이라고 하지만 가치가 같다는 거를 확인이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번거롭죠. 그래서 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무역과 이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은 국가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같은 화폐,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제공하는 국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어느 정도 똑같은 이런 주조를 하는 거죠. 같은 순도를 갖고 있는 그런 화폐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역도 하게 되고 이 주조를 하게 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크마 또는 지금 달러 같은 이런 화폐, 액면 화폐가 있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한 금속이든 종이든 이런 원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화폐는 원재료보다 비싸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녹이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다시 그냥 원재료를 만들어 버릴 거잖아요. 어쨌든 이 화폐는 액면가가 이 원재료보다 높아야 됩니다. 요 차이를 우리가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나 우리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지폐는 제조 비용이 얼마 안 들겠죠. 제조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원이다. 그런데 화폐 액면가는 1,000원이다. 그러면은 이 차익이 엄청난 화폐 주조 차익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거겠죠. 요거를 화폐의 주조 차익, 영어로 시뇨리지라고 합니다. 왜 시뇨리지라는 말을 썼을까요? 시뇨레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중세시대 봉건 영주들 이럴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영주들. 원래 이런 화폐 주조 차익은 아무나 갖는 힘이 아니겠죠. 옛날에 국왕들이나, 그죠? 최소한 왕은 돼야지 이런 주조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중세시대를 보니까 지역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봉건 영주들이 바로 이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시뇨레라고 부르면서 시뇨리지라는 말을 거기서 유래했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에 와서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앙은행이 이 화폐를 발행해서 이런 얻는 이런 차익들, 그리고 어떤 곳은 국가 재무부에서 발행하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나라가 갖는 이런 차익, 이거를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차익들이 그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이 과거에 많이 됐었고요. 이거를 막 팔기도 해서 막 인플레이션이 나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 차익을 보고 있지만 크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화폐의 첫 번째 격사는 아까 시라큐스 왕 디오니소스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를 보면 이게 그리스 각 지역에서 이제 화폐가 막 발견이 됩니다.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그리스의 그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몇 세기가 흐르든 간에 이 순도 악화된 케이스가 종종 있긴 했는데 그다지 많이 발견되진 않고요. 로마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스에서는 그 물 타는 것 많이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자, 로마의 경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의 은화는 데나리우스 은화라고 하죠. AD 54년에 은 함유량이 92%였었는데요. 180년에는 70%, 216년에 50%, 270년에는 2%. 좀 심했죠. 이렇게 순도를 약화시켜버리면서 심각한 화폐 가치 하락을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라고도 나중에 얘기가 되는데요. 로마는 이 순도 약화가 상당히 좀 심했고 그리스는 좀 덜 했고, 이 얘기가 실은 밀턴 프리드만의 이제 화폐 경제학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답을 주지는 않고 이렇게 던졌는데요. 제 생각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이었기 때문에 실은 이 화폐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이 작은 도시국가들이 만든 화폐들이 서로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로마가 그 아시아 국가들처럼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어려웠고, 정치적 리더십이 현저히 약화되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일수록 오히려 화폐의 순도 약화 같은 화폐 타락의 가능성이 집권자들에 의해서 비일비재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도시국가였고 또 민주정치였기 때문에 화폐에다 물을 탔다, 순도를 약화시켰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누군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정치 체제도 한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거는 로마는 이 화폐를 실은 통치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시대에서는 이 화폐에 대해서 조금 특이하게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이제 그런 화폐에 대한 인식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데,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제 화폐가 사용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물건을 화폐를 통해 재화를 매입할 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화폐를 통해서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 이런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실은 로마 시대 때는 요 고리대금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횡행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카톨릭이 지배하는 로마, 그 다음에 중세 이렇게 가면은 이자를 받는 게 그 문제가 되죠. 지금도 이슬람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이슬람 금융에서는요, 이자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은 그 동네의 그 어떤 전통 같은 것들이었다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쉽게
받는 시스템은 실은 12, 13세기 이후에 이제 채권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고 르네상스를 거쳐가면서 이자 받는 것들이 허용된 자 이렇게 된 것들인데 과거 그 예전 중세시대 이전 이 고대 시대에서는 이자 받는 것들을 상당히 문제시했었는데 그 이유는 화폐가 화폐를 낳는다. 그런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시간을 뭐 며칠, 몇 달,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화폐가 화폐를 낳는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가 화폐를 낳는다. 특히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신성모독이죠. 그런 개념들이 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자, 상거래형의 교환 가치에만 지금 집중을 했던 자, 그래서 이제 그 통치 도구로 활용했던 로마와 달리 이 그리스에서는 자, 거기에 집중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치 체제, 또 화폐 간 경쟁, 제국이 아니라 도시국가 등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금속 화폐의 순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 가게 되면요, 일단 거래가 안 되죠. 무역이 잘 안 됩니다. 거의 자급자족이고요. 거의 화폐 이런 재화가 봉건영주한테 집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네. 그 금하든 은하든 거의 유통이 되지 않고 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무슨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실은 없겠죠. 그래서 실은 중세시대의 인플레이션은 좀 잠잠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은 바로 흑사병으로 전 유럽의 인구 중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디플레이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흑사병 전후로 해서 이 유럽은 그 이전에 이미 대규모 기후변화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12, 13세기쯤에 실은 유럽의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었는데요. 자, 기후변화로 이 대기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슨 백년 전쟁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그 상당히 떨어진 인구 증가율을 이기지 못하는,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기초 체력이 허약해진 가운데 이 중세 흑사병으로 모든 영역의 물가가 하락하는 그리고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디플레이션 시기를 먼저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요. 경기도 침체되고. 자, 이런 상태로 가는데 아마 작년 코로나 사태도 비슷했겠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급반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긴급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봉건영주 또 뭐 국왕이겠죠. 화폐를 계속 살포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는데 화폐는 계속 대量살포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아까 순도 약화뿐 아니라 금속화폐 시대의 그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통화량이 확대되는 겁니다. 순도 약화와 더불어서 이 인플레이션을 낳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현재까지도 이 통화량이 확대됐을 때, 자, 이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낳게 되는데요. 많은 인구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목재를 이용해서 집을 짓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국에서 특히 목공들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희귀해졌고 이런 사람들을 서로 끌어들이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임금이 높아졌겠죠. 연봉이 높아졌을 겁니다. 노동력 감소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실은 요 현대에도 많이 나오는 이런 이슈들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흑사병으로부터 서서히 회복하면서 정상화를 갈 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되겠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들이죠. 이럴 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흑사병 케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점차 정상화로 가는 경제 상황에서 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무슨 렌터카가 갑자기 뭐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 똑같은 상황들이 이미 이 중세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흑사병 이후에서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금속 화폐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역사적으로 처음 발생했던 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물품 화폐에서 금속 화폐로 또 주조 화폐로 이렇게 변이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시대를 건너가면서 중세 끄트머리에 나오는 이제 흑사병으로 인한 이런 수요 감소로 디플레이션이 있었고, 다시 이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